새는 하늘을 나르는 놀라운 능력을 획득하는 대신 노래를 언어로까지 못 바꿨다. 반대로 인간은 바로 뭐냐면 언어를 하는 놀라운 능력을 획득했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고차의식까지 올라갔는데 대신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뭔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새가 노래를 계절마다 배워요. 그 새들이 노래를 배우는데 계절마다 다르고 지역마다 또 사투리 노래를 배워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듀엣으로 노래를 불러요. 이 듀엣으로 노래를 부르는 거 내각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듀엣은 한 새가 짝짝짝짝 노래 부르고 그 소리를 듣고 화답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리를 듣고 화답을 한다는 거는 시간적 언제 모듈이 확실히 작동해야 돼요. 함부로 끼드는 게 아니고 보통 새들은 함께 합창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몇몇 새들은 쭈르륵 부르고 다 듣고 그 홍을 뜩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순서를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새들은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학습을 해요. 저 동물학자 같으면 이렇게 물어야 돼요. 아니 새는 왜 노래를 그렇게 잘 부르는데 언어까지 못 갖느냐. 자연은 두 가지 능력을 한꺼번에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는 대신 언어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자, 다시 할게요. 새는 하늘을 나는 능력을 획득하는 대신에 노래를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로 곧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인간보다 아마 더 빨리 언어로 갔을 것 같은데 언어로 못 간 이유가 뭐냐면 하늘을 나는 능력에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진화적으로 쏟아버리니까 더 중요한 거. 주의 집중, 공유된 어텐션, 공유된 주의 집중까지 못 갔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인간은 새만큼 노래를 못 불러요. 그럼 언어 관점에서는 소리 관점에서는 우리가 새만큼 못한데 우리는 언어로 갔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바로 뭐냐면 목소리는 새만큼 발음은 새만큼 못 따라갔는데 레파토리나 그런데 무슨 능력이 있었냐면 내가 말을 할 때 타인을 마주 보면서 타인의 얼굴 표정의 감정을 읽고 그 다음에 내가 그 말하는 거에 대한 걸 내가 만약에 뭐 이렇게 있어요. 합스부르크의 역사를 이야기하면 듣는 시청자들도 내가 오스트리아 갔다 왔는데 합스부르크를 동시에 떠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합스부르크라는 발음을 했는 이 발음의 청각적 매개를 통해 갖고 듣는 시청자의 의식 속에서 역사적 파트 속에 링크가 됐잖아요. 그럼 뭐 의식을 공유했잖아요. 이게 그 유명한 이 책에서 말하는 감각지를 공유하는 현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느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구체적인 게 뭐냐면 주의 집중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면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면 주변에 사람이 수십 명이 모여갖고 같이 걱정을 하거나 이거 뭐지 하고 같이 두리번거릴 수가 있잖아요. 같이 볼 수가 있잖아요. 새들도 그럴까? 물론 일본 코끼리나 뭐 그런 건 어느 정도까지 있다는 이야기 들었을 거예요. 근데 그 정도 레벨이 아니고 새들이나 대부분 동물은 각자입니다. 비둘기가 모이를 쪼아물 때 한번 관찰해 보세요. 수많은 비둘기가 뭐 교미를 할 때나 싸울 때나 같이 만나지만은 먹이를 쪼아물 때는 각자예요. 각자예요. 내가 몽골 여행 가면서 많은 양떼를 봤어요. 양떼가 수백 마리가 모여서 풀을 뜯어 먹어요. 그러면 사회적 동물이고 각자 뭐 교류를 하고 그럴 것 같아요? No. 1시간 관찰해봐도 양떼들은 자기 풀만 뜯어 먹어요. 옆에 있는 양한테 한 번도 얼굴을 마주 안 봐요. 오마이 사이언스. 뭐다? 주의를, 어텐션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만이 어텐션을 공유해요. 주의를 보내. 그래서 초등학생이 어텐션, 주의 집중, 주목 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어떤 하나의 대상을 여러 명이, 수십 명이 동시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새나 다른 것들은 어려워요. 일부 소규모로 되긴 하는데 인간 레벨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라는 거예요. 됐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차이를 갖고 왔다는 거예요. 발성리는 이런 거는 소리는 새가 더 발달했는데 뭐가 부족했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함께 짹짹거리는, 함께 노래하는, 함께 바라보는 이게 약화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은 감각지를 공유하면서 함께 얼굴을 마주보면서 대화를 하죠. 언어가 출현했죠. 자, 언어적 상황은 내가 항상 언어적 상황이란 말을 씁니다. 언어적 상황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언어를 쓰려면, 말을 하려면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얼굴을 마주 봐야 돼요. 맞죠? 너무 간단한 이야기인데 언어를 써서 의식까지 올라온 인간이 새처럼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뭔데?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감동적인 부분이에요. 이 책에서. 인간은 마음은 브레인 하나 갖고는 마음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의식은 하나의 브레인 갖고 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께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자살하는 거, 고독사하는 90% 원인은 사회에서 왕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혼자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택하는 거예요. 뒤집으면 우리는 언어를 획득한 대가로 혼자 살아가는 능력을 포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마이 사이언스. 자, 의식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왔습니다. 우리 사회도 고독사가 많아요. 그 고독사의 학문적으로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의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혼자 살 수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 격리가 되고 누구한테 하소연 전화할 데가 없고, 그 고독사는 그 텔레비전 KBS 나온 걸 제가 봤어요.
그중에 어떤 사람은 돈도 있어요. 고독사 있는 집에 들어가서 다 조사를 했더니 현금 뭉치가 나와요. 예. 돈이 돼갖고 고독사 안 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고독사하는 조건은 그다음에 자살하는 조건의 90%는 우리 호모사피엔스 딱 하나입니다. 사회적 연결이 단절이 되는 겁니다. 뒤져보면 사회적 연결이 단절됐을 때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한테는 그냥 죽음밖에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게 언어를 획득한 대가입니다. 오마이 사이언스. 우리가 언어를 획득한 대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동물이 많습니다. 양떼가 모였다 그랬더니 내가 반복 이야기했잖아요. 양떼가 혼자 살아요. 그냥 떼거리 모였을 때는 뭐냐면 그 천적한테 막고 뭐 늑대나 이런 거 방어하기 위해서 모여요. 그 다음에 교미하기 위해서 모여요. 뭐 그런 거 내놓고 같이 모여있긴 하는데 우리처럼 느낌을 감정을 교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인간만이 얼굴을 마주할 수 있는 종이에요. 그래서 언어의 전제 조건은 말의 전제 조건은 얼굴을 마주해야 돼요. 그 스마트폰 시대에서 이게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나왔잖아요. 출산율 전 세계적으로 떨어지고 있어요. 선진국들. 출산율이 떨어지는 원인이 밝혀졌다 그러잖아요. 뭔데? 스마트폰이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애인끼리 만나서 식당에 가서도 얼굴 안 보고 갑자기 스마트폰 보고 내가 많이 봤어요. 그럼 뭐 어떻게 진한 감정이 생기겠어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대화가 이모티콘이나 문자로 다 끝나버려요. 언어의 그 위대한 감각지를 전달하는 우리의 의미를 전달하고 의식을 교환할 수 있는 이 언어를 쓰지 않으면 우리는 셀프도 사라져요. 밀림 속에 고립된 어른도 곧장 야생으로 돌아갑니다. 언어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려요. 이 책이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셀프는 사회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근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해요. 셀프를 제거하는데도 반드시 사회가 관여한다. 무슨 이야기예요? 셀프가 생기는 데는 사회가 있어야 된다. 그게 사회적 자화잖아요. 그럼 그건 이해가 돼요.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니까요. 뭐죠? 셀프가 언제 생겨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로빈슨 크루소가 돼갖고 저 태평양 한가운데 무인도에 7살 때 조난당했다 생각해보세요. 그리고 80대까지 혼자 살았다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7살 더 어릴 때 한 2살 때 우연히 조난당해갖고 무인도에 도착했어. 그리고 90살까지 살았다. 그러면 그 어린애가 셀프를 가졌을까? 셀프는 사회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셀프를 박탈하는 것도 오직 사회만이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이 책에 나옵니다. 셀프를 제거하는데도 사회가 필요하다. 그게 뭐죠? 셀프를 박탈하는 게 뭐죠? 왕따입니다. 왕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고독사도 많고 자살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우리나라가. 고독사든 자살이든 공통점이 뭘까요? 사회와 디스커넥트 되는 거예요. 사회에서 왕따 되는 거예요. 고독해지는 거예요. 사회하고 끈이 끊어진 사건이 사회하고 끈이 연대가 끊어지는 자살의 90% 원인이 사회하고 끈이 끊어진 겁니다. 어디 전화할 때도 없고 친구도 없고 내 말을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 말이 셀프죠.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뭐죠? 나의 욕망이죠. 바로 나의 셀프죠. 나를 하소연하고 싶은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 대상이 사회의 친구들이에요. 없어져요. 나를 제거하는데 사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회가 나를 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셀프는 전적으로 사회적 부산물로 보는 게 맞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또 이 책에 나옵니다. 이 책에 어떤 예가 나오냐면 그 무굴 제국의 아브랑제 타지마할 그 만들고 그 손자 그 아들쯤 되는 게 아브랑제인가 그래요. 그 아브랑제라는 황제가 대단합니다. 무굴 제국에. 자, 무굴이란 말은 몽골에서 왔습니다. 그 무굴, 그 칭기스칸 그쪽 후예들하고 관계 있습니다. 그 무굴 제국이 그 굉장하게 무굴 제국 다음에 이제 그 동인도 회사 해갖고 영국으로 넘어가잖아요. 인도가. 그게 건세 이야기입니다. 그 무굴 제국의 아브랑제 황제가 어마어마한 황제입니다. 그 사람이 인공지라 그러잖아요. 갓난애들한테 그 유모, 보모 다 없애버리고 다 혼자 갓난애들을 키우면 애들이 말을 할 수 있을까 인공지어 실험을 했는데 다 아들 말을 못 했다 그러잖아요. 놀랍죠. 먹을 거, 그 다음에 안전한 환경을 다 제공하고 장난감을 다 줘도 인간하고 인터랙션을 하지 못하면 언어를 쓸 수 없습니다. 다 알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잘 들으세요. 여기서 더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유튜브 봤는데 이게 인도네시아, 동남아인가 이 중국인가 잘 모르겠어요. 어디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최근 유튜브에 뭐가 나오냐면 우연히 어떤 중년의 남자가 약간 우울증이 있고 뭐 그랬었는가 자꾸 숲으로 들어갔어. 약간 정신병은 아닌데 뭐 자꾸 그런 사람이 있어가노. 그래서 숲으로 자꾸 들어갔는데 어느 날인가 숲으로 들어갔다 안 나와버린 거야. 가족이 찾았는데 못 찾았어. 1년 지났어. 2년 지났어. 몇 년 지났어요. 한 4, 5년 지났는데 우연히 찾았어요.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어른이요. 어린애들이 아니요. 40대가 넘은 어른이 사회하고 격리돼갖고 야생 밀림에 들어가서 한 5, 6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돼버렸나 하면 일단 말이 안 돼. 말을 하는데 그냥 늑대나 멧돼지 같이 이렇게밖에 못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뭐든지 손가락으로 헤매 뜯어 땅을 파고 덜지를 잡아먹고 벌레를 잡아먹고. 잘 들었어요? 우리 손가락이 왜 이렇게 가지런하게 된 줄 알아요? 우리 영장류 초기를 공부해보면요. 톡톡톡 나무를 두드려요. 마른 나무.
고목 같은 소리면 소리 나잖아요. 그럼 뭐 손가락으로 해배 파요. 그런 용도입니다. 첫 번째, 언제? 3천만 년 전에 누구? 우리 흔히 원숭이, 숲속에 있는 영장류들, 초기 영장류, 예, 안경 원숭이, 여우 원숭이, 로리스, 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 그쪽 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 손가락이 길어요. 나중에 볼게요. 가들이 이 손가락이 왜 고목나무를 구멍을 파느냐, 해배 파느냐, 왜 그럴까요? 단백질 소스가 그 안에 있어요. 애벌레, 이만해요. 그걸 파먹은 거예요. 주로 그 용도, 그게 다시 나타나요. 땅을 파요. 애벌레 잡아먹어요. 무슨 말 하고 싶으냐 하면 우리가 지금 쓰는 언어는, 더 나아가서 언어를 통한 셀프는 사회를 떠나서 있으면 몇 년 내로 약화되어 버립니다. 심지어 그런데 어른도 그렇게 되는데 초등학교 들기 전에 애들이 숲속에 조난당하면 그것도 몇 년 전에 유튜브 봤어요. 실제로 있어요. 아프리카에서 어린애 한 명이 숲속에 들어가서 몇 년 후에 다시 돌아왔는데 영원히 사회화 안 돼요. 섬찟합니다. 그거 보면. 그런 유튜브를 꼭 한번 보세요. 무슨 뭐 사회학 책 몇 권 보는 거 나왔습니다. 자, 그래요. 그래서 이 그림 보면 실물 사진이잖아요. 보면 참 뭉클해요, 저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쪽에 촉각하고 청각 쪽 자료가 이렇게 들어와요. 시각적 자료는 이렇게 왔어요. 이어서 만나는 거예요. 만나서 이 안으로 들어가요. 이 안쪽에 해마가 있어요. 제가 이 강의했던 해마가 이 안쪽에 있어요. 해마로 들어가서 일화기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일화기억이 만들 때는 시각, 청각, 촉각의 연합감각이 형성이 돼서 하나의 장면을 형성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1차 의식이에요. 그 1차 의식의 그 장면이 스냅 사진이 영화가 될 때, 동영상이 될 때 그게 고차 의식이요. 그러면 스냅 사진을 연결할 때 들어가는 게 뭐죠? 시간 의식이요. 시간 의식은 어디서 나왔어요? 바로 랭귀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언어에서 왔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왜 그럴까요? 자, 언어의 특징은 뭐예요? 언어는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순서 의식의 시간 의식. 자, 여러분들 사랑 거꾸로 해보세요. 랑사. 그런데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거꾸로 해보세요. 되는가? 불가능하지. 단어가 발음이 한 5개만 돼도 거꾸로 못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쓰는 모든 언어는 순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애국가를 다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시를 암송할 수 있는 거예요. 언어는 순서화되어 있기 때문에 언어가 순서화되어 있다는 것은 단어를 거꾸로 한번 발음해 보세요. 순서화되어 있지 않는 것은 우리가 기억된 순서를 벗어나는 것은 암기를 못해요. 순서화되어 있는 것은 즉각 암기해요. 자, 예를 들면 916년, 926년, 936년은 내가 금방 암기해요. 내가 그런 이야기해요. 뭐 그란족이 연화를 세우네. 그란족이 발해를 멸망시키네. 926. 936은 그란족이 예는 16제를 한량받은 해. 왜 암기를 할 수 있을까요? 순서화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역사를 잘하잖아요. 딱 한 가지밖에 못해요. 역사 중에 태종태세 문단세. 왜 그걸 할 수 있을까요? 순서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순서가 바로 시간의식이에요. 시간에서 언제 출현하냐? 시간에서는 지금 태종태세 문단세를 발음해 언어에서 출현하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래서 바로 시간의식이 출현하면서부터 우리는 과거라는 개념하고 바로 시간의식이 바로 뭐냐면 과거, 현재, 미래, 하살이 날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하고 과거의 두 점을 연결해서 앞으로 나가는 미래가 출현하게 된 거예요. 미래가 바로 예측을 통해서 만들어지잖아요. 바로 시간의식이 어디서 나왔다? 인간만이 갖는 언어에서 출현했다는 거예요. 오마이사이언스. 그게 바로 에델만의 고차의식 이론입니다. 동물이 갖고 있는 거는 스냅 사진 같은 장면. 그게 바로 우리 해마한테 들어가는 연합감각이에요. 그래서 이것들이 다시 이렇게 연결되면 1차 의식이 되고 장면이 생성되는데 요거는 대부분 포유동물이 해요. 그래서 포유동물은 1차 의식을 가져요. 1차 의식은 스냅 사진이에요. 그냥 사진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바로 언어, 이 브로카는 발음입니다. 발음을 하는 영역이고 베르니카는 단어의 의미를 입히는 영역이에요. 그럼 이 두 영역이 매결해서 고차의식, 바로 고차의식 언어가 출현했다는 거예요. 하이라이트 어딨냐면 뒤에 잠깐 보겠습니다. 하이라이트가 이 책에서 언어의 출현을 이 사람 이야기합니다. 이 책에서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언어는 여기서 그로스버그의 이론을 추가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언어가 출현하려면 언제 모듈하고 무엇 모듈이 일단 쌍을 이뤄야 된다는 거예요. 쌍을 이루어 갖고 야들이 이렇게 봅니다. 이전 쌍들이 이렇게 있고 이게 뭐냐 하면 언제 무엇. 언제 무엇이라는 건 뭐냐면요. 악보의 응포로 생각하면 돼요. 도레미파솔라시도 하면 도레미. 그러면 동해물가를 부른다 하면 바로 언어잖아요. 노래라는 이제 보컬이잖아요. 그러면 동해물가를 발음을 한다는 말은 동 다음에 해, 물 다 나오면 그 하나의 그 언제, 이때 언제란 말은 뭐냐면 순서를 말합니다. 동 다음에 해가 나와야지 동 다음에 물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게 순서입니다. 그게 언제 모듈입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 뭐냐 하면 우리가 동해하면 동하면 무슨 의미가 떠올라요? 동쪽이란 말이 떠오르잖아요. 해하면 바다라는 의미가 떠오르잖아요. 그게 바로 무엇입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라는 주로 시각이 만들어냅니다. 이 무엇의 세계는 바로 의미로 갑니다. 근데 언제 모듈은 순서 모듈은 바로 의식까지 안 갑니다. 이 무엇은 의식까지 가는데 야는 의식까지 안 가요.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음악이나 우리의 발음은 뭐냐면 단어는 단어, 그 다음에 음소, 그 다음에 문장 이렇게 계층적으로 돼 있잖아요. 됐죠?
개청적으로 돼 있는데 방문호라는 하나의 단어를 보세요. 그러면 기억이잖아요. 이 세 개의 바로 음소가 있잖아요. 음소가 모여서 단어가 됐잖아요. 단어가 모여갖고 방문호가 강의를 한다라는 문장이 됐잖아요. 그러면 이게 개청구조로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로스버그의 바로 개청 간의 공명이라는 게 이제 금방 이해돼요. 이 개청 간의 공명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개청 간의 공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음소를 분해했을 때 비읍하고 아하고 기억을 순서에 맞게끔 연결을 해야 돼요. 이게 언제 모듈이에요. 그 다음에 무엇의 모듈은 연결했을 때 박이라는 성씨가 되잖아요. 박이라는 한 단어가 함부로 써가 안 되잖아요. 그 사람 성이 뭐냐 했을 때 박씨라 박가라든지 이렇게 할 때만 의미를 갖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두 개가 결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는 반드시 뭐가 있냐면 언제 순서 모듈을 하고 그 다음에 그거의 의미가 바로 어디서 출현하냐 하면 무엇. 무엇이 뭡니까? 우리 갓난애들이 애가 말하면 엄마 뭐야 이렇게 묻잖아요. 그게 무엇이에요? 무엇이란 말은 뭐냐 하면 그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순서하고 그게 무엇냐가 결합한 게 단어가 되는 거예요. 음소를 순서로 모으면 단어가 되잖아요. 발음할 수 있는 단어가 되고 단어를 반드시 순서로 묶어야만이 문장이 되잖아요. 그 순서를 바꾸면 어문형에서 서술형으로 바뀌어버리잖아요. 따라서나요? 그래서 언어는 순서라는 본질하고 그 다음에 그 의미라는 다시 무엇이라는 본질이 두 개가 쌍을 이룬다는 거예요. 그 쌍 자체가 또 순서를 이룬다는 거예요.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는 단어가 10,000개가 넘어요. 침판지를 아무리 훈련해도 단어를 1000개 이상 넘길 수가 없어요. 수백 개밖에 안 돼요. 그러나 우리는 갓난애가 조금만 지나면 말 배우면 1000개 단어를 그냥 씁니다. 조금만 가면.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어른이 되면 보통 10,000개 단어를 쓸 수 있어요. 셰익스피어나 문학가들이 쓰는 단어가 뭐 몇만 단어, 10만 단어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잘 들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언어를 통해서 기억이 폭발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두 번째 문제는 뭐냐 하면 두 번째 상황은 뭐냐 하면 그 기억들이 연결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 기억의 연결이 바로 지금 이 하사라고 이 공명의 하사 기억의 연결의 폭주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두 현상에 의해서 일어난 게 또 뭐냐면 조금 어려운 메커니즘으로서 attention, 주의 가능해진 게 생겼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왜 이 온사가 이론까지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의식으로 가는 데는 창발성이라는 게 중요하다. 창발성이 자연에서 일어난 것 중에 대표적인 예가 스핀. 랜덤한 스핀이 서로가 누가 명령한 것도 없어요. 어떤 작용도 없어요. 스핀끼리가 상호작용을 하면서 방향이 짠 하고 동일한 방향을 갖출 수 있다는 거예요. 자발적 스핀의 패러라이징, 창발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오직 하나의 조건이라는 거예요. 상호작용.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이 책에서도 계속 강조하는 게 인간의 의식까지 오는데 세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호보완적 작용. 상호보완적 작용. 상호보완적이 잘 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의식까지 오는 데는 이 상호보완적 작용이 기가 막히게 타이밍을 맞췄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상호보완적 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제 모듈하고 어떻게 모듈은 상호보완적 같이 링크된다는 거예요. 무의식적으로. 링크되고 거기다 무엇이라는 모듈이 의식화된 모듈이 하나는 무의식적으로 작용할 거네 속도가 빨라요. 효율이 높아요. 하나는 의식화되어 있어요. 의식화되면 에너지를 많이 써요. 시간이 느려요. 근데 이게 상호보완이에요. 그래서 우리 브레인은 하이웨이 패스 그다음에 슬로우 패스를 이야기를 해요. 편도체로 가거나 움직임, 공포 반응은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빨리 뱀을 피해야 돼요. 총알을 피해야 돼요. 화살을 피해야 돼요. 그 빠른 패스웨이하고 그다음에 인지작용, 의식화되는 이쪽은 느려요. 분석을 해야 되고 예측을 해야 되니까 느려요. 그러면 이 느린 거하고 이게 동시에 상호작용을 하다가 보완적입니다. 위험하면 의식작용을 스탑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위기 상황에는 뭐 긴 생각을 못해요. 오직 반사적인 행동밖에 안 나와요. 굳이 의식을 이야기하는데 왜 신경세포 레벨에서도 해결 못하는데 그쪽에 말이야 양자진동까지 도입했느냐. 이거 신비주의다. 까지 이제 논박을 하면서 그랬는데 이게 어찌 될지 몰라요. 저도 최근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펜노저 이쪽 계열을 우리 회원들한테 그 이야기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런 갓을 하나 세우는 정도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지금 양상이 조금 묘해지고 있어요. 펜노저가 잘했다 이래가 그런 거 아니고 다른 연구에서 우리 브레인에 있는 감각작용 이런 걸 더 깊이 들어가 봤더니 다는 아닌데 몇 가지 특별한 경우는 양자 현상하고 링크될 수밖에 없는 게 있지 않느냐 하는 돌파하고 비슷한 게 발견이 됐어요. 빨리 해볼게요. 그게 뭐냐 하면 이게 철새한테 나온 겁니다. 두 번째 거북한테, 바다 거북한테 나온 거예요. 바다 거북은 아직 연구 초기 단계고 철새는 오랫동안 연구를 했어요. 철새가 날아가잖아요. 수천 킬로를 날아가요. 알죠? 시베리아에서 우리나라까지 내려와요. 그러면 이 철새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지구에 누가 초등학생 다 하는 이야기잖아요. 지구 자기장을 디텍트해요. 지구 자기장 굉장히 미약해요. 50 마이크로 테슬라인가 그래요. 50 마이크로 테슬라 약해요. 우리가 MRI 알잖아요. 평생할 MRI가 대한민국에 있는 가장 큰 게 7테슬라예요.
그거에 마이크로 테슬라가 10의 마이너스 6성이잖아요. 그 지구 자기장이 미약해요. 그래서 지금 이 주류 학계에서는 어쨌든 철새가 하늘 날아갈 때 시각을 쓰는 건 맞는데 어떻게 해서 밤에도 날아가느냐? 밤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한번 거기 질문해 볼게요. 철새는 어떻게 날아갈까요? 그럼 이제 이게 보통 교과서적으로 이야기하는 거는 철새가 지구 자기장을 가했다. 이런 이야기는 옛날부터 했어요. 근데 뭐 증거가 없잖아요. 증거를 찾았어요. 그것도 가장 엄밀한 네이처 논문에서 몇 편이 나왔습니다. 2000년도 들어오면서 이쪽 연구가 드디어 본물이 열렸어요. 드디어 크립톡 하는 뭐 망막에 있는 단백질 중에 하나입니다. 뭐 이름 나중에 그 단백질이 바로 그 단백질이 있다면 많은 분자가 있고 단백질 빨리 할게요. 단백질에 분자가 있고 그 분자에 원자가 있고 거기에 전자가 있어요. 이 이제 어떤 원자 핵이 있다면 전자가 돌아갈 때 전자가 2개 있으면 스핀업 스핀 다운 해갖고 스핀이 제로가 돼요. 빨리 할게요. 그럼 전자가 하나일 경우에는 스핀 이게 헛전자가 돼요. 전자가 하나인 경우를 뭐라 하냐면 라디칼이라 불러요. 이거는 제가 따로 강의를 많이 했습니다. 원래마다 이거 강의하는 시간 뭐 한 4시간쯤 될 거예요. 이 라디칼이 싱글렛하고 트리플렛을 만들어요. 산소 분자의 라디칼, 그 싱글렛하고 트리플렛 이야기를 해요. 요렇게 되는 거 하고 스핀이 요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 하면 헛전자는 무조건 라디칼이에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헛전자 상태가 되면 지구자기장하고 지구자기장이 50 마이크로 테슬라하고 그 미약한 지구자기장하고 바로 망막에 있는 특수한 단백질의 그 구성하고 있는 원자 속에 있는 그 분자, 그 원자 속에 있는 전자 하나가 된 상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 라디칼 된 그 라디칼하고 미약한 지구자기장이 상호작용하는 것이 짠 측정돼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학연구에 들어온 거예요. 그것도 네이처에 놨어요. 내가 스크랩 다 해놨어요. 다 보면서 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망막에서 하늘을 보잖아요. 철새가 밤에도 하늘을 봐요. 우리 포유동물 관찰에서는 밤에는 깜깜하게 안 보여야 되잖아요. 근데 철새는 밤에도 수십 킬로 날아가요. 그 말은 뭐죠? 밤에도 방향을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럼 밤에는 뭐요? 냄새 맡고 가느냐? 아니잖아. 새가 눈을 떴을 거 아니야. 그럼 망막에 빛은 안 들어오는데 뭐 어떻게 된 거냐? 소리. 그 낮에 이제 방향을 찾아요. 이제 밤의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 낮에 빛이 오잖아요. 소리. 맞아. 그리고 밤에 빛이 없잖아요. 밤에 빛이 없으면 우리를 자극하는 게 뭐 있어요? 공중에 냄새가 있어요? 그 높은 바다에 냄새 없잖아요. 거의. 뭐가 있어요? 유일하게 있는 거는 지구 자기장은 있다는 거예요. 그 지구 자기장이 새의 망막에 있는 단백질 하나의 헛전자 상태를 지구 자기장이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 흔들림을 측정했어요. 양자적으로. 측정을 해갖고 그거에 의해갖고 그 흔들리기 전하고 흔들리는 상태의 양상에 따라서 우리가 시각상을 철새가 구상을 할 수 있을 거라는 걸 계산해냈어요. 철새는 밤에 눈으로 하늘을 봅니다. 보고 방향을 잃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양자 현상으로 전자 하나 갖고 있는 스핀하고 지구의 자기장이 인텍션하는 과정이 바로 감각 영역에서 작동했다는 거예요. 이쪽이 물고기의 아가미궁이라 불러요. 이게 1번, 2번, 3번, 4번 쭉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쪽 목하고 성대 이쪽을 만든 겁니다. 이거는 뭐 발생학의 기본입니다. 그럼 보시면 이쪽에 연골 구조가 들어가서 속기뼈가 되고 이런 기본 나오는데 다시 말하면 우리 엄마 태 속에 있을 때 이쪽은 물고기의 아가미 쪽에서 있는 그 형질들이 그대로 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You Are in the Fish라는 책에서 내가 인용한 건데 보시면 이게 상어입니다. 저 인간입니다. 여기 보시면 상어의 아가미 떡궁을 움직이는 뇌신경입니다. 5번, 7번, 8번, 10번 이 미주신경이잖아요. 이거나 우리 인간의 이 미주신경부터 안면신경 이거 네 가지 신경이 이게 거의 한 3억 년 걸렸을 겁니다. 위치조차 그대로입니다. 위치도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의 순수화된 의식에 의해서 우리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하나의 화살로 연결해서 시간의 의식이라는 것이 출현하고 그다음 미래를 예측하는 이쪽에 예측 모듈이 작동하기 시작하면서 우리는 어떤 환경에서도 우리 행동의 결과를 예측하는 놀라운 동물 종이 된 거예요. 드디어 언어를 통한 시간의식이 출현하면서 우리는 미래를 예측하게 되고 그 예측을 통해서 우리 행동은 환경에 어댑티브한 공명이 한 단계 격상이 된 거예요. 자, 다시 요약하면 모든 생명체는 환경에 적응해야 돼요. 바퀴벌레든 박테리아든 다 적응했기 때문에 생존하는 거예요. 그 환경에 적응하는 수준이 그 범위와 수준이 단계적으로 진화했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 호모사피엔스는 바로 신경 시스템을 통해서 이 브레인을 통해서 환경에 적응하기 때문에 남극에도 가고 달나라까지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 극한적 환경에서도 우리는 사이언스를 만들어서 논리적 상징 구조를 만들어서 논리적 상징 구조가 바로 언어죠. 언어를 통해서 수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통해서 달나라까지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시간이라는 의식을 획득한 언어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은 한꺼번에 두 가지를 주지 않는다.
이건 뭐죠? 상호 보완적 능력.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상호 보완족이란 말을 뒤집으면 상호 보완이 안 되는 게 많다는 거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그래서 뭐 이 책에 뭐 그런 이야기 많이 나와요. 그 환청이 들릴 때 숫자를 카운트하면 환청이 빨리 사라진대요. 그다음에 걸어가면서 껌을 씹는 거가 조금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도 나와요. 이게 어떤 행동이나 우리가 걸어가면서 손 움직임하고 다리 움직임, 그다음 호흡은 상호 보완적이 되죠. 예, 이런 강의를 많이 했어요. 근데 우리의 모든 이 유기체 파트들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하는 게 꼭 다는 아니에요. 그래서 브레인이 지나는 과정에서 상호 보완적, 자기가 부족한 것을 다른 데서 메꿔 엮는 거예요. 그 말은 뒤집으면 상호 보완적이 아닌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멀티태스킹을 다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 그겁니다. 한꺼번에 동시에 한 가지를 동시에 여러 가지를 못하는. 자, 요약해드리면, 자, 무슨 이야기 싶으면, 자, 우리의 자연은 한 가지를 주면 한 가지의 진화의 동력을 넘으면 다른 것 쪽을 진화할 힘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예가 새가 노래는 굉장히 진화를 해왔잖아요. 근데 새는 결국은 진화하는 과정에서 한 6천만 년 전부터 하늘을 날기 시작했잖아요. 하늘을 나는 이 진화의 동력이 너무나 많은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그동안에 노래를 진화시킨 걸 언어로까지 옮길, 언어로까지 성화시킬 이 힘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새는 하늘을 나르는 놀라운 능력을 획득하는 대신 노래를 언어로까지 못 바꿨다. 반대로 인간은 바로 뭐냐면 언어라는 놀라운 능력을 획득했어요. 그 언어를 통해서 우리는 의식까지 올라가 버린 거예요. 고차식까지 올라갔는데 대신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하나를 포기해야 돼요. 뭔데?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 책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우리 인간이 자살하거나 하는 거의 90% 이해는 사회적 격리입니다. 뒤집으면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은 인간한테 없어요. 중요한 멘트입니다. 인간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하물며 인간의 마음조차 하나의 브레인 갖고 마음이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가 시각 위주로 스마트폰 위주로 계속 나가게 되면 앞으로 30년 후에 우리 인간의 마음하고 지금의 우리 마음하고 좀 다를 거예요. 벌써 달라지고 있어요. 우리 아버지 세대, 6.25나 아버지 세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제가 60대 후반이지만은 월남전 세대들, 아버지 세대 들으면 일부 뭉클한데 만약에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버지 세대 이야기를 들으면 거의 한 100년 갭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가슴이 뭉클해질까요? 다른 이야기 돼요. 자,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냐면 인간은 언어란 상징을 통해서 슈퍼마인드가 출현한 거예요. 그 슈퍼마인드가 개체화된 게 자아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진화에서 지금 가장 의식 관점에서 주목해야 될 포인트는 독립된 개별화된 시각, 즉 스마트폰이 범람하는 이 현상은 인류 역사상 단 지금 한 20년 만에 일어났던 희귀한 사건입니다. 개별적 시각에 매몰돼 버려요. 그러면 그 말로 전화 통화 거의 안 하잖아요. 점점 사람들이 문자로 다 보내버리잖아요. 이거 계속 진행되면 어떻게 될까요? 언어적 상황이 마련되지 않아요. 애인끼리 식당에 가도 스마트폰 보고 대화를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언어를 매개로 한 자아, 의식이 앞으로 100년 후 어떻게 될까? 저는 초미의 관심이에요. 의식의 진화는 바로 언어에서 수반되고 온 거니까요. 우리 언어가, 주로 언어는 보컬 언어예요. 이 언어를 인류가 점점 회피해버려요. 지금 초등학교부터 20대, 30대까지는 전화 권능을 굉장히 두려워한다 그러잖아요. 일부 있대요, 벌써.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이게 스마트폰 세대가 갖고 있는 지난 20년 동안 인류한테 준 인류 진화사에서 큰 충격입니다. 의식 관점에서. 다시 언어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언어가 곧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어가 곧 의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어를 얻어서 의식을 얻게 된 겁니다. 그런데 그 언어를 얻는데 반대로 놓아버린 게 혼자 살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린 겁니다. 야생동물은 혼자 살아가요.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퇴화돼 버린 거예요. 언어를 놓치는 순간 인간은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다.